오늘의 사연은 70세 후반의 박성환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달 전 제 아들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제게 인생의 종착역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매달 50만 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병인도 요양원도 없이 말이죠. 불가능하고요. 제가 찾은 특별한 방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80살입니다. 7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혼자 남은 노인의 삶이 이토록 힘들 거라는 것을. 함께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을 때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조차 제게는 큰 산이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노인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다리가 아파왔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그들의 바쁜 생활을 알기에 병원 동행을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늘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던 중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6개월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자녀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집을 3개월씩 옮겨가며 지내자고요. 자녀들의 배려로 이루어진 선택이었지만 그들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마치 외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지만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을 그때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저는 혼자 방에서 먹어야 했고 자녀들은 제게 방으로 음식을 가져가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저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요. 그들은 나이든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그들의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끔 말이 어눌한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더 엉뚱한 말을 했을지라도 저는 그들을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이 들어 그들의 냉담함을 마주하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반년이 지나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저는 서둘러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누구의 집도 내 발 닿는 곳만 못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하지만 다리를 다친 후유증은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 걷는 것은커녕 가까운 시장에 가는 것조차 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리가 아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고 매달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 연금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고 자녀들이 매달 일부를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간병인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고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또다시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요양원도 가지 않고 간병인도 없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3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기, 간병인 고용하기, 그리고 요양원에 가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들은 모두 실패였습니다. 먼저 자녀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집을 번갈아가며 지내보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젓가락 소리가 너무 커요. 애들이 식사하는데 집중을 못해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한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젓가락으로 그릇을 긁는 습관이 있었나 봅니다. 그 후로는 방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더러운 늙은이 취급을 받은 거죠. 딸의 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공부한다며 TV 소리를 줄이라 했고 화장실도 밤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가 시끄럽다나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이라는 월급이 부담스러웠지만 자녀들이 보태주기로 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첫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반찬이 너무 소박해요. 왜 이렇게 식재료를 적게 구매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간병인은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약하는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왜 이렇게 아끼세요? 모아서 무덤에 가져가실 거예요?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러 갔을 때 소개소 직원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실례지만 할아버지 댁은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간병인들이 기피하는 가정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선택지 요양원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알아본 곳은 월 300만 원이 되는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100만 원 보태 드릴게요. 여기가 제일 시설이 좋대요. 하지만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월 150만 원짜리 저렴한 요양원으로 들어갔죠. 첫날부터 저는 감옥에 온 것 같았습니다. 박성환님, 지금은 취침 시간입니다. TV 끄고 주무셔야 합니다. 밤 9시. 더 보고 싶은 뉴스가 있었는데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기상해야 했고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모든 게 정해진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아버지는 밤새 코를 골았고 옆방 할머니는 새벽마다 큰 소리로 막걸리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는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죠. 지팡이를 짚고 5분 거리의 시장을 다녀오는 것도 큰 모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생각만 하다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모든 방법이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을 따르려 했다는 걸요. 자녀와 동거. 그게 효도라고들 하니까 시도했습니다. 간병인.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했고요. 요양원. 그곳이 노인들의 마지막 종착지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필요한 건 남들의 정답이 아닌 제 삶에 맞는 해답이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한 젊은 부부를 통해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제 삶을 바꾸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배달시키고 간단한 반찬거리 사러 간 거였죠. 그런데 마트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심각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보, 우리 수민이가 얼마나 두리안을 먹고 싶어 했는데 이번 한번 사주면 어때서요? 지금 우리 형편에 과일 하나에 7만 원이라니 다음 달 학원비는 어떡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옛날 저와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울먹이는 아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래. 마트 매출도 점점 줄어드는데 애들 학원비까지 감당하려니 너무 버거워.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였고요. 저기,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 마트에서 자주 보던 단골이었기에 그들도 친근하게 받아주었죠. 실은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매일 잠깐씩 제 집에 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간단한 식사 준비만 해주시면 매달 50만 원을 드리면 어떨까요?
부부는 순간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님, 저희가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동안 단골 손님으로 잘 봐주셨는데.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이게 정말 필요해요. 요양원은 자유 없어서 싫고 간병인은 너무 비싸서 부담되고 그저 하루 한 번 누군가가 잠깐 들러서 안부나 살펴주고 작은 도움만 준다면 그게 제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그런데 할아버님, 저희가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간병인처럼 전문적인 케어는 어려울 텐데.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하루 한 끼 간단한 반찬 좀 해주시고 빨래나 청소 정도만 도와주시면 돼요. 특별한 음식도 필요 없고 그저 밥과 국, 간단한 반찬이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돕기로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 간병인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들에겐 적지 않은 보탬이 되는 돈이었죠. 첫날 아내 영숙 씨가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청소를 하고 정성껏 된장국을 끓여주었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끓여준 따뜻한 국물을 맛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 민우 씨는 퇴근길에 들러 무거운 빨래를 걷어주고 전구를 갈아주는 등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저 10분, 길어야 30분 정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저에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그들이 제 생활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간병인들은 항상 불평했죠. 반찬이 너무 소박하다고, 난방을 너무 아낀다고. 하지만 영숙 씨는 달랐습니다. 할아버님처럼 절약하는 분이 계시니 저도 배우게 되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검소한 게 좋지 않겠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딸 수민이었습니다. 가끔 엄마를 따라오는 날이면 제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들려드릴까요? 스마트폰만 보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수민이는 저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아이는 제게 요즘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늘 깨끗했고 따뜻한 밥과 국이 식탁에 있었으며 매일 누군가가 제 안부를 살펴주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누군가 제 곁을 지켜준다는 믿음,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졌습니다. 할아버님, 죄송한데 이렇게 적은 돈 받고 일하는 거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다 이러시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실은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5천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 마트 확장하는 데 보태드리면 어떨까요? 순간 부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옆 점포를 임대해서 과일 가게를 열고 싶어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님, 너무 감사하지만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영숙 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한 뒤였습니다. 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매달 50만 원으로 충분하고 그저 여러분이 계속 내 곁을 지켜준다면 그게 제겐 가장 큰 재산이에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던 그들을 설득하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죠. 첫째, 5천만 원은 투자금으로 받되 매달 이자 대신 제게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둘째, 제가 혼자 살기 어려워질 때까지 그들이 저를 돌봐주기로 했고요. 셋째, 수민이의 대학 학자금으로 2천만 원을 따로 적금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이래도 될까요? 민우 씨가 계약서를 쓰면서도 망설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난 오히려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 같아요. 요양원에 가면 매달 300만 원은 써야 하고 간병인을 쓰면 500만 원.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난 50만 원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는 100만 원씩 받게 되니 그동안 아낀 돈만 해도 얼마인데요. 실제로 계산해보니 그랬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썼다면 1년이면 최소 3천만 원은 들었을 텐데 그들 덕분에 600만 원으로 해결했으니 2,400만 원을 아낀 셈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수민이는 마치 제 손녀 같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시는데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일 가게는 예상보다 더 잘 되었고 수민이는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과일 샐러드 만들어 드릴게요. 손님들한테 샘플로 나눠드렸던 건데 할아버지도 드셔보셔야죠. 수민이가 만든 과일 샐러드를 먹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었다는 걸요. 영숙 씨는 이제 하루에 3번씩 들립니다.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아침을 차려주고 점심때 들러 반찬을 새로 담아주고 저녁엔 민우 씨와 함께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님, 오늘은 무슨 드라마 보셨어요? 아, 그거 재미있죠. 저도 봤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고요. 제 통장에는 매달 1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이 달려와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트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소문이 났나 봅니다. 저기 박 할아버지는 좋은 술을 찾으셨네. 여기저기서 들을 때마다 영숙 씨는 저를 놀리곤 합니다. 할아버님, 이제 유명 인사 되셨어요. 다들 할아버님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우리끼리만의 비밀이라고 했답니다. 민우 씨도 말했죠. 다들 부러워하시는데 사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진심으로 신뢰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의 말이 맞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어야 이런 관계가 가능한 거니까요. 지난 주말에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중학교 과제로 우리 가족 소개를 해야 한다며 저를 찍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니까 할아버지도 꼭 나와 주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제게도 진정한 가족이 생긴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에 우리의 일상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웃들은 제가 찾은 방법에 관심을 보였고 비슷한 시도를 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옆동 김할머니는 동네 문구점 주인과 비슷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매달 40만 원을 받고 문구점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주기로 했다네요. 성원 씨가 먼저 길을 내줘서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 문구점에서 반찬도 팔고 저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하니 서로가 좋잖아요. 아래층 이 할아버지는 카페 주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달 60만 원을 받는 대신 카페에서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전직 방송인이었던 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카페의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답니다. 젊은이들이 제 낭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답니다. 전 이렇게 제 재능도 살리고 적당한 용돈도 벌고 인생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모든 시도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더군요. 첫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층의 박 할머니는 미용실 원장과 비슷한 계약을 맺었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돈만 밝히고 성의가 없더라고. 내 딸처럼 생각하고 믿었는데
점점 귀찮아하는 게 보이더라고. 둘째, 서로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동 할아버지는 식당 주인과 약속을 했다가 한 달 만에 파기했습니다. 내 생활에 자꾸 간섭하려 하더라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웃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곤 합니다. 서로를 도우려는 진심이 있어야 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 정이 통해야 하는 거죠. 1년 동안 제가 깨달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비용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보통 월 300만 원, 간병인은 500만 원 정도 들지만 저희 방식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에서 해결됩니다. 게다가 투자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도 만들 수 있죠. 제 경우는 5천만 원 투자로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 24% 수익률인 셈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요양원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간병인과는 종종 불편한 관계가 되기 쉽지만 저희 방식은 서로가 가족이 됩니다. 수민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제가 더 기뻐하고 제가 감기에 걸리면 영숙 씨가 밤늦게라도 달려옵니다. 특히 좋은 점은 자존감입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쓰면 어쩐지 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저희 방식은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동반자가 됩니다. 저는 제 경험과 자금으로 그들의 사업을 돕고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며 수민이는 저에게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노인복지 담당자가 찾아왔더군요. 제 사례가 소문이 났다면서 이런 방식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할아버님, 이런 모델을 다른 동네에도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참 아름답네요. 물론 이 방식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노인의 삶이 꼭 외롭고 쓸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민이가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발표회가 있어요.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그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요양원행을 결심했던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고요. 아니, 오히려 더 일찍 이런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특히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관계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 동네 카페 주인, 시장 안의 반찬 가게. 그들도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선택하기 전에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때로는 가장 좋은 해답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이제 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을 써서 편안함을 사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신뢰와 애정을 얻는 게 더 값진 일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을 열어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꼭 외롭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영숙 씨가 끓여준 된장국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참 이런 거구나.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반찬 두어 가지, 그리고 매일 아침 누군가 건네는 할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개인적인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평생의 보물 같은 가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보물 같은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